안녕하세요. 박한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밥상 토크라는 형식을 빌려서 대한민국의 초고령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밥상이라는 자리라서 조금 아주 편한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그 주제는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라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또한 그 질문들도 조금은 공격적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밥상에서 했던 이야기들 좀 편하게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드시면서 대한민국 시니어 계층 그리고 대구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참석해 주신 분들 잠깐 자기소개를 좀 하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기소개는 뭐 그냥 이력을 좀 말씀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하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시니어 문제,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본인 일종의 관찰하는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직접 부딪히는 입장이는지 아니면 책임을 지고서 뭔가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예, 저는 초고령사에 어찌할 것인가 책을 지은 저자 김창규입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저도 초고령 사회에 이제 고령층에 진입한 세대로서 관찰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직접 부딪히는 또 입장이기도 하고 또 노인복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또 책임지는 입장이어서 대단히 조금은 복잡하게 이 초고령 사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창규 작가님인데요. 우리 김창규 작가님은 노인복지, 사회복지 영역에서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초고령 사회 어찌할까라는 이 책이 초판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완판될 정도로 큰 인기를 하고 있는 거에서 제가 오늘 특별히 또 모셨습니다. 그 말씀도 워낙 또 잘하셔가지고 네. 또 이어서 우리 또 우이삼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구 복지관에 건강대학이라는 시니어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을 맡고 있는 우희삼입니다. 네, 우이삼 회장님은 학생자치, 그런데 우리 학생자치라고 한다면 청년 학생들만 주로 이야기하는데 어르신들, 시니어 계층들의 학생자치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그런 시니어 학생들에서 자치회장을 하시면서 노인 문제, 고령화 사회 문제 직접 부딪히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강대학에서 금년 우리 직전 우리 김창규 관장님이 계시면서 이제 장윤영 관장님으로 바뀌었고 그 장윤영 관장님이 금년 들어서 학과를 하나 했는데 그게 이제 인문학 강좌를 했습니다. 네. 예, 작년보다가 인문학 강좌를 해보니까 이 학생들이 다 그 노인들이지만 다 좋아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전부 뭐라면 자기 소견을 밝히는 그런 네. 논문을 또 다 한 편씩 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모두 좋아해서 그걸 또 복지관에서는 그 책자를 만들어가 다 줬어요. 졸업 기념으로.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좋아하더라고. 대구 중구 노인복지관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 계층들이 공부를 하면서 스터디를 하면서 자기의 글도 쓰고 또 졸업 논문까지 작성하고 아주 지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시니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항상 밥 먹다 하면 이런 얘기 합니다. 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외롭다. 고립이 더 문제다. 나이 들면 진짜 외로운 이 고립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실제 시니어 계층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 고립일까요? 아니면 물질적인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김창규 작가님? 일단은 그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연령인 65세부터 뭐 100세까지의 노인이 있다면은 연령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산, 또 신체, 건강 등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돈이 중요할 때는 이제 초로의 나이 때는 돈이 또 중요할 것이고, 또 중반 또 과정에서는 또 관계가 중요할 것이고, 또 말년에 있어서는 건강 또 외로움 등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 돈이 더 중요하냐 관계가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지만은 굳이 하나를 들으라면은 이 관계 부분이 더 필요하겠죠. 일단은 노인의 사고락 네 가지 괴로움이라고 했을 때에 뭐 병고, 빈고, 소외고, 무의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역할이 없어짐에 따라 가지고 돈도 없어지고 또 괴롭기도 하고 또 외로움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외로움에 이르르니까 후기 고령층에 있어서 특히 이 돈보다는 이 관계, 고독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아, 예. 연령대에 따라서 60대냐, 70대냐, 80대냐에 따라서 돈과 관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달라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우이삼 회장님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신가요? 70대이신가요? 80대이신가요? 예, 이제 70대 후반이고. 예, 그럼 어떻게 체감상으로 돈이 더 중요하세요? 관계가 더 중요한 건가요? 참 돈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한데 돈보다도 나이가 들수록 고립되는 것을 가장 외롭게 생각하고,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 시니어들은 대구 시내에 실제로 시니어 아카데미라는 이러한 그 노인들이 모임 단체가 한 60여 군데 됩니다. 뭐 평생교육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서 중구 건강대학이라는 이 노인들의 그 모임이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중구 건강대학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는 초고령의 노인들이 이제 그 와가 보면은 하나라도 배움의 길,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을 놓으면은 철학과 역사와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질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니고 계시는 복지관 자랑을 많이 해주시는데, 시니어 1인 가구가 이렇게 계속 이제 늘고 고독사가 이제 더 이상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닌 것 같아서, 두 분 다 아마 이제 돈하고 관계를 한다면 관계 고독 문제가 좀 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을 보면 뭐 기초연금을 늘리겠다, 혹은 의료 지원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방식만으로 이 문제를 사실 우리가 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한참 늦은 그런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또 네, 초고령 사회가 그 노인 인구가 20%인데 이 대구는 2020 작년도 연말에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라는 부분도 심각하지만은 지금 우리 대구 지역 사회에 한 두 개의 지자체 중에서는 1인 가구가 50%가 넘는 50%요? 예, 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말씀하시죠? 그런 같은 경우 점에서 이 1인 가구, 고립사, 고독사 이러한 문제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방치했을 때, 개인의 문제로 놔뒀을 때는 더욱더 이제 확산이 되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고독사, 고립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 지역 주민들이 나서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보다도
사회 문제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충격적이네요. 대구의 기초지자체 구청 단위에서도 지금 1인 가구가 50%를 넘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그럼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의료 지원에 늘리는 것도 뭐 반드시 중요하지만은 이런 관계를 다시금 정립하고 고립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네. 하시대요. 그럼 우리 우이삼 회장님은 현재 뭐 어떻게 고립이라든가 외로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거주라든가 아니면 친구 관계라든가 그런 예,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이 지금 복지로 버티는 사회가 아니라 존엄 관계, 그러니까 자존감, 그러니까 관계에서 멀어져 버리면은 이제 소외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자존감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복지,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초고령 사회가 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뭐 복지라는 그것만으로 좀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뭐 연금이다, 뭐 의료다, 뭐 그런 중심으로만 우리가 이제 사고를 하고 있자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예. 그나마 예. 올 이제 3월부터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데 국가로 봤을 때는 이제 의료비 증가 문제도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한 이제 관계적인 부분의 중요성도 있어서 이 정든 곳에서 이제 늙어가기, 그래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 해가지고 ARP라는 개념에서 지금 정부가 이 통합 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늦지만은 뭐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그 개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에이징 인플레이션인가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아, 우리가 돈이 인플레이션 되는 네. 것처럼 예. 그러니까 연령이 동네에서 늙어가는. 동네에서 동네에서 그러니까 동네에서 의료와 그 요양을 통합 돌봄을 예. 받고 예. 관계를 맺으면서 예. 살아가는 방식이 이 의료 요양 통합 돌봄이라는 정책입니다. 예, 소위 말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이 그렇죠,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네. 의료와 그다음에 돌봄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이제 제로 에포트 전혀 그렇죠. 노력을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모든 돌봄과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이 정도로 초고령 사회, 오래 사는 사회를 전제로 해서 설계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마침 뭐 우리가 AI가 갑자기 이렇게 사회 속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AI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 전체가 오래 사는 사회로 전제돼서 설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도 그렇고 버스를 타는 버스 정류장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거주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사는 전 사회를 전제로 설계된 적이 이제 없었는데 그러면 이런 시스템과 사회 전체를 좀 바꿔야 되는데 좀 불편하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나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불편한 거는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복지가 우리나라에 지금 주어지고 있고 사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인프라라 그럽니까? 인프라가 좀 높아져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돈과 서비스는 이제 줄 수 있지만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주니까 그게 이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일종의 이제 멘탈 인프라와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존엄이라든가 또 노인이지만은 내가 이 사회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명분을 사회적으로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이제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여러 세대들이 있는데 고령화 세대들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이 여전히 뒷방 늙은이와 같은 그런 인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멘탈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그렇지. 체감적으로 느끼진다는 거네요. 예.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초고령 사회가 되었고 앞으로 더 심화된다라는 것이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사회가 아니라 그 노인 인구가 이 사회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한 구성원으로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개념보다도 사회 구조가 바뀐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시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사회의 어떤 인프라 부분도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이 이제 도입이 된 이제 고령 친화 도시 그렇죠. 유니버설 디자인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도입돼야 되고 그다음에 노인이 이제 짐이다라는 그러한 사회적 활동 구조를 갖다가 야기시키는 국민 의식들은 정말로 과감히 버리지 않으면은 안 되고 또 당사자인 노인들도 내가 노인이네라고 하는 그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회 구조가 전체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예, 처음 제가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시니어 계층이 자기가 수혜받는 정책의 수혜 대상자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참여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주변의 세대에 있는 사람들도 노인들에 대해서 혹은 시니어들에 대해서 혹은 고령자들에 대해서 일종의 사회적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운영하는 정말로 필요한 그 성원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성원이죠. 그렇죠. 같이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멘탈 인프라가 또한 실질적인 물리적 인프라만큼이라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대구라는 공간으로 우리 좀 이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대구 이야기, 참, 대구도 이미 초고령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공원에 가면, 이제 시니어 계층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 되십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 체감상으로. 이게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주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대구시가. 아니면 그냥 관리하고 있다, 매니저하고 있다,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버텨내고 있는 수준이다. 어떻게 현장에서 생각하세요? 되게 민감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구가 전국에서 광역시 중에서 앞에서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측면에서 초고령 사회, 고령화 유배에 있어가지고 부산이 1등이고 대구가 이제 2등일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도시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행정도 그렇지만은 시민들도 그렇고 또한 그 복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이 인식적으로 참 고령화 노인이 많구나 우짜지 이러한 그 생각과 생각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이 초고령 사회 어찌할 것인가 책을 만들어낸 이유도 이 지역 사회에 이제 그러한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책을 만들어내는데 얼마 전에 매일신문에서 시리즈로 한 7회 정도 그 대구의 1인 가구 그다음에 독거 고독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리즈로 내놨는데 이제 결론에 있어서 획일적인 복지 이제 정책이라는 이제 그 내용을 내놨어요. 이제 거기서 있어 이제 정책과 예산이 이러한 심각성에 비해서 진전되지 못하고 그냥 납보 상태에 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의 우리 대구 초고령 사회의 문제 해결은 조금은 더디게 또 쉽지 않게 진행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대구가 부산에 의해 가지고 대구가 부산에 이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 두 번째 도시다라는 말씀, 충격적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초고령 사회 어찌할까라는 책에서 얘기했듯이 일본처럼 아주 그 진보된 혹은 발전된 선진화된 정책을 우리가 보이고 있느냐는 좀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대구는 시니어 아카데미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도시인데 실제로 이제 시니어 아카데미를 다니시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니어 아카데미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나요? 어떤 측면에서 뭐 좀 도움이 되거나 섭섭하거나 좀 아쉬운 측면들? 저는 이제 상당히 도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노인 한 사람이 쭉 사라지면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예.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들이 나이는 들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구가 초고령 사회 뭐 아까 우리 저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2등이라 그러니까 그만큼 대구가 건강하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또 오히려 반어적으로 노인 한 명이 도서관 한 곳하고 거의 대등하게 있으니까 노인이 많다는 것은 도서관이 또 많다는 거고 또 지식이 추구되는 그런 도시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신 것 같아요. 대구의 그 시니어 계층 문제, 그 대구시의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한창 하고 있었는데 우리 홍우랑 의원님께서 방금 도착을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우랑 의원님. 예,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우리 뭐 앞에서는 다른 분들은 자기 소개를 간단히 했거든요. 뭐 이력은 우리가 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시니어라든가 초고령사에 대해서 뭐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키워드 하나 말씀해 주시면서 소개를 좀 대신할까요? 그래요. 저 초고령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어느덧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세밀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굉장히 공부하는 중입니다. 또 얘기하면서 좀 배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뭐 대구의 공항 문제하고 시니어 문제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시니어 문제가 중요하죠. 예. 공항 문제는 아직도 뭐 조금 뭐 미뤄도 되고 아직도 많은 논란은 되지만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잖아요. 정답을 맞추셨기 때문에 식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가 돈이 더 중요하냐, 고립, 외로움이 더 중요하냐, 그리고 그 관계가 더 중요하냐, 그 얘기를 이제 머니냐, 아니면 릴레이션십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은 이제 60대 초로, 그다음에 70대, 그다음에 80대 연령대에 따라서 돈이 중요할 때도 있고 관계가 중요할 때도 있다. 좀 상대적으로 좀 그것이 우위가 좀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굳이 꼽자면은 그러니까 관계, 고립이 더 중요하다.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구의 문제로 왔을 때 그럼 대구의 시니어 정책이 과연 사람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정책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전통적인 연금이라든가 의료 그런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대구의 현재의 어떤 시니어 정책 혹시 코멘트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대구시의 그 시니어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깊이 있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시혜적인 차원에서 계속 뭔가를 해주겠다는 생각을 하지 그걸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연결하거나 연계해서 서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데는 미흡한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건강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이 과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렇게
커뮤니티가 구성 공동체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그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정책 설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대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정책이 바뀌면 만약에 대구가 바뀔까요? 제 생각엔 대구가 그 나름대로 그 관계 문제를 하는 데는 일정 부분 그 전통적으로 어르신에 대한 어떤 그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모신다든가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게 상당히 있고요.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구조적인 설계 문제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라든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관심과 거기에 대한 좀 집중을 해서 뭔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수준으로 항상 멈춰버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관계를 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뀌는데 그것을 그냥 그게 만족스럽고 이게 다 했다는 식으로 그냥 멈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라는 것이 나날이 발전하고 진보하고 선진화되는 소위 유연성을 가지고 적응해야 되는데 이제 정책이라는 걸 하나를 만들고 나서 해당 정책이 지금 시작해서 종료라고 해서 딱 마침표를 찍는 그렇죠. 그런 형태로 되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회는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특히 그 사람도 바뀌지만 우리 주거 환경이 참 많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 공동체성을 가지기에 어려운 그러한 그 주거라고 전부 다 아파트다 보니까 그 노인네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좀 부족해지는 것이고 행정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변화를 읽어서 조금은 그 혁신적으로 바꿔 나간다든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뭐 어떤 하나의 획일적인 정책. 근데 관계 측면에서 보면 경로당 같은 데도요. 거기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거기에 진입을 못하는 어르신들이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 사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문제는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 우유삼 회장님은 그러면 경로당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경로당이라는 데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한 번도 못 못 가보셨어요? 가봤는데 농인물이 출중하셔서 지금 못 아니 들어가시는 그게 거 아니에요? 아니고 경로당을 잘 가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은 저희들이나 저희들 조금 더 선배들이 이 촌 쪽으로 가면은 경로당이라고 있고 그 잘 하는데 어불려 가지고 있는데 대구 시내에서는 경로당 가는 사람들이 적어요. 실제로 잘 안 갑니다. 저희들 주위나 또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도 경로당을 몰라요. 저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어디 가십니까? 이제 복지관에 가죠. 노인복지관에 복지관이 참 잘 돼가지고 예, 그렇죠. 운동할 수 있고 가마 이제 프로그램도 많고. 그다음 점심을 가장 싸게 먹을 수 있고 그게 노인들은요 지금 나이가 드신 부부도 아침만 하고 점심은 복지관에 가서 같이 부부간에 하고 저녁은 또 간단하게 뭐 서문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먹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대구가 그래도 보수적인 그러한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런지 뭐 경로 의식이 다른 도시보다 좀 높은 것 같아서 정책 설계만 잘한다면 어떤 시니어 초고령화사의 문제를 다른 도시보다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대구가 이런 시니어 문제를 제대로 못 풀면 가장 먼저 발생할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빈곤이 있을 거고 고립이 있을 것이고 의료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시니어 문제 풀지 못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터질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빈곤, 고립이라는 문제, 의료의 문제. 제일 중요한 게 의료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료가 이 건강 문제가 생기면 고립도 더 될 수도 있고 또
빈곤 문제도 있고 이렇게 될 건데 건강하실 수 있도록 예방 그걸 미리 하는 프로그램이 참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르신들이 정말 그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든다면 어르신들도 많은 옛날에 사시면 노하우들이 있을 때니까 뭐 심지어는 모여서 창업도 하시게 하고 뭔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드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저는 복지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래 홍은 계십니다만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노인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단순했다라는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드셔도 뭐 건강을 스스로 챙기고 또 자기 일을 하고 또 이제 또 자립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 구조로서 노인들에게 이래 인식을 시켜줬으면 되는데 맨날 일 하시는 말씀이 6.25를 거쳐가지고 이 나라를 재건하셔가지고 이제는 편하게 쉬셔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경로당에서 쉬는 노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소 간에 이제 갈등도 이래 생기고 또 무엇보다도 이 당사자 자체가 노년의 삶을 주체적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예방 차원의 노인 정책이라는 것들이 되게 저는 그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다음에 이제 노인들의 부채 이 부분이 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재정적인 문제. 그러니까 본인이 살면서 아니면 어떻게 됐든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자기 삶을 최소한 영위해 갈 수 있는 내 빈곤한 노인들이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사실은 행정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 여하를 따라서 어떨 때는 뭐 본인 잘못으로 뭐 어떤 이유에서 뭐 해서 뭐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이 행복이라는 차원에서 마지막 이 노후를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래도 많이 안 나아졌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88년도에 이제 뭐 연금을 들고 해가지고 1세대 노인들은 빈곤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뭐 기초 연금이 생기고 또 2004년도부터 노인 일자리가 이제 생겨가지고 최소한의 이제 소득 보장을 이제 해주는데 어쨌든 빈곤한 거는 맞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일본을 이래 자주 갔다 오고 이랬는데 한국 노인의 참 특이한 점이 가난해도 이거는 뭐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은 빈곤해도 잘 어울려 살아가는 아까 이야기했던 공동체성 DNA가 있어가지고 빈곤 문제는 뭐 특수한 또 노인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래 잘 어울리게 하는 활기찬 부분이 있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네.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얘기할 때 소위 말해서 거라지 창업 의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로당 창업, 뭐 실버 창업 그것을 새로운 키워드로 대구가 가져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라지 창업은 실리콘밸리, 대구는 경로당 창업. 그러니까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70대쯤 되는 분들은 옛날에 그 산업 전선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다 그 기술들을 내놓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고장 나서 뭔가 조금만 고치면 될 일을 버려버리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걸 가져와 가지고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창업 공간에 있을 때 가서 부모하고 같이 와서 고쳤을 때 뭐 돈도 안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돈도 안 받고 그러면 애들이 막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본인도 보람을 느끼고 그걸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2004년부터 시작된 이제 일자리 사업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지금 100만 넘은 이제 노인 일자리 정책으로 갖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구가 노인 일자리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선도 지자체로서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노인들 그래서 노인들이 역할하도록 만든 재능과 지혜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이삼 회장님 그 일률화 하지 않고 자기 특수하게 자기 그렇지. 전문 분야를 정말 보람 있게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재능 기부를 할 수 그게 있도록. 노인에 대한 예우라고. 예, 그게 이제 그게 조금 치밀하게 들어가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AI가 등장을 하면서 AI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전력도 많이 필요하고 GPU도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것처럼 오래 사는 사회를 전제하지 않고서 사회적인 인프라가 지금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뭐 물리적 인프라도 그렇고 뭐 멘탈 인프라도 그렇고 그래서 오래되는 사회를 뭐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정책 하나하나를 바꿔야 될 것인 건지 아니면 시스템 전체의 어떤 구조를 다시금 설계해야 될 것인지 이 접근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 부잣집 마루 밑 대청 마루 밑에 가면은 헌고무신자 깨진 녹그릇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많이 팔아먹어도 또 보면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는 그만큼 이 오래된 그 자산들이 많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도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그 자산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연결하고 해야 되는 거. 자산들이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70년 되신 어르신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이제 AI 시대에 이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만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공용 플랫폼에 이렇게 뭐 탑재한다든가 이래 놓으면 젊은이들이 내가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싶어 거기에 들어와서 보면 이게 자기 아이디어하고 맞는 부분이 있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 본인이 그러면 본인 거기에서 자기 탑재한 자기 기술에 사용하는 거기에 대한 조금의 뭘 받는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서로 도와 노소 갈등도 없어지고 이제 AI 시대에는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 AI 시대에는 네. 정책을 설계할 때 이게 나 자신의 내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정책을 설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정책을 설계하시는 건지 이 지금 시니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우리 세대의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정책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베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참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책 자체가 이제는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니어들의 정책도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의 시니어를 바라보는 눈만 가지고는 정책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다 보고 모아서 그걸 이제 좀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완성도가 내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완성도보다는 낮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촘촘하게 그 정책을 위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연령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시선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곧 나 자신이 겪게 될 문제라는 그런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도 두 개를 다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만이 맞춤화된 시니어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 제가 이제 제 어머니가 94인데 제가 같이 모시고 있거든요. 있다 보면은 가끔씩 보면 내가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내가 하는데 어떤 이는 내한테
아들이 같이 있으면 부담스러울 거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바꿔서 해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무조건 내가 있으니까 우리 엄마는 어머니가 무조건 행복해야 돼.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아직은 건강하시니까 우리 아들 밥 줘야지. 밥 먹었나? 이런 뭔가 좀 하나라도 챙기려고 하다 보면 없을 때보다 귀찮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인 홍우락이라는 문제에서도 바라보지만은 구순 노모를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또 내가 이런 또 그 시니어 연령대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측면 두 가지를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아주 공감스러운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시니어 연령대의 시장이 된다는 것이 시니어 문제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더 높기 때문에 기존처럼 그냥 안정적인 그러한 스탠스로 우리가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변화를 추진할 것인지 지금 어떻게 이번 보십니까? 문제의 방법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아까도 말씀드린 세밀하게 이렇게 현장에 일어난 일을 좀 구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시기니까. 그러니까 뭐 이해를 하니까 현상 유지, 이해하니까 더 가감하게 개혁과 변화, 혁신을 하겠다. 그렇다면 더 가감한 개혁과 변화, 혁신에 좀 더 가까우신 거 같으네요. 그렇죠. 이 설계를 네. 새롭게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예를 든다면 어르신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경로당에 가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일부 가고 싶어도 경로당 한 달 회비조차 없어서 못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 뭐 이제 밥상 토크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정치 문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시니어 계층의 투표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그 정치가 시니어 계층들의 어떤 변화라든가 삶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시니어 계층의 투표에 동원하는 거나 혹은 단기적인 어떤 선거 전략의 대상으로 이렇게 바라본 측면도 큰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게 대상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르신들이 응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 분위기에 따라서 또 휩쓸리는 경우가 많으셨는데 지금 와서는 좀 많이 달라지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남의 문제가 내 문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을 어르신들이 지금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질문을 좀 더 많이 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밥상 토크 사실은 우리 우희선 회장님이 특히나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시니어 계층의 투표율이 정말 높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투표를 안 하신 적이 있나요? 혹시 국회의원 투표라든가 없습니다. 대통령 없고, 투표나 우리 지방선거 투표에서 예, 없습니다. 투표 안 한 적이 없으시죠? 예. 그 정도로 시니어 계층의 투표율이 이렇게 높고 정치 참여가 높은데 그렇다면 어떤 정치 참여를 통해서 시니어 정책을 변화시키는 주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약간 내가 이 투표는 투표고 또 정치 참여는 참여이고 뭐 어떤 측면에서 이 문제 정치 시니어 계층의 투표 정치 과거에 이제 노인에 대한 평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정치인들이 곤혹을 겪었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노인들은 투표율도 높고 또 그다음에 이제 권유에 의하거나 또는 주위에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옆에 권유에 의해서 투표 그거를 뭐 한다 그럴까 뭐 그런 점이 많은데 노인들은요 정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감하면서 이 투표율이 높습니다. 전부 다
투표하라 그러지는 했다. 뭐 사전 투표 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럼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시니어 계층은 뭐 어떤 현상 유지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어떤 변화를 바라는 거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 궁금하네요. 제 생각에는 조금 변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조금 우리 대구가 변해야 되지 않나. 지금 대구가 산적해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지난번 홍준표 시장이 되고 나서 또 그분이 중간에 그만두고 나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분에 대한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실망한 분들도 많고 또 그렇겠지 하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던데 조금 더 대구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앞서 노인 폄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대 간의 이 문제를 그 마지막으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젊은 세대들이 시니어 계층을 바라보는 그런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젊은 세대들은 시니어 계층이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혜택을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한테 어떤 것도 베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식도 많은데요. 이걸 단순하게 좀 감정 문제로 봐야 될 것인 건지 아니면 세대 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갈등 혹은 우리 사회 구조가 만든 현상의 결과로 봐야 될 것인지 그럼 우리가 이제 시니어 계층한테 더 많은 것을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니어 계층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 젊은 후속 세대. 그러니까 지금 시니어 세대들은 그 자기 아버지보다가 자기가 못 살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던 세대들이잖아요. 뭔가 항상 나을 거라고 생각해 살아왔는데 요새 청년들은 조금 공포심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보다가 내가 못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이게 이제 약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이제 어르신들이 야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데 나 때는 어때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폄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청년 홀대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니어 계층이 다 가져가 버렸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게 없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오늘 노인 문제, 고령화 문제 전문가로서 이 세대 갈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사회 구조가 낳은 결과적인 어떤 불평등의 문제일까요? 이게? 뭐 세상 모든 것이 뭐 이래 하나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도 보편주의가 많으냐 진보가 많으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 노소 세대 간의 이제 갈등이라는 부분은 일단은 구조적으로도 만든 그 책임성은 나는 가장 정치인들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사회 이제 구조가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데 세대 통합을 위한 긴 호흡을 좀 가져가지 않고서는 저는 이 초고령 사회의 갈등들은 더 깊어진다고 봅니다. 아, 그럼 구조가 만든 이 결과라고 예. 보고 계신 거네요. 그렇다면 젊은 세대들을 위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회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한 말씀 뭐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 미래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 저도 네. 뭐 법적인 이 고령자로서 본다면은 노인 당사자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먼저 노인 당사자들의 인식 전환 또 사회적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인 세대의 역할이라는 것이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길을 터주고 또 넘어졌으면 일으켜 또 주고 또 예비 길을 또 쓸어주는 그러한 역할로서 노인 세대들이 거듭난다면은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 돌봄을 받는 입장이 노인이다라는 인식을 가지지 말고 돌봄도 받으면서 또 돌봄도
해주는 그러한 양자적인 입장에서 노인들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또 이 사회 초고령 사회를 위해서 또한 또 젊은 세대를 위해서 그 길을 터주는 마당 썰어주는 역할을 저는 하는 긴 호흡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우듯이 이제 마당을 치우는 거. 우리 우이삼 회장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니어 계층이 해야 될 꼭 한 가지 일을 만약 꼽는다면. 우리 김창규 박사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을 좀 더 지혜롭게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노인들이 어떤 복지를 받는 것보다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 홍문학 의원님께서는 예, 대구시장이 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 가지고 시니어 계층이 해야 될 꼭 한 가지 일을 꼽는다면. 시니어 계층들이 좀 청년들에 대한 공감, 이 어르신들이 청년이 돼 보는 거죠. 지금 청년이 역할 바꾸기 해서 말씀하시는 예. 내가 성공했고 우린 편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고생하면서 그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경제 개발하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왜 그 고생 못하냐? 그렇죠. 스스로 고생하면서 좀 견뎌봐라. 이런 생각보다는 바꿔서 그 청년들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는 그러면서 마음에 불편한 그런 마음이 많잖아.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바라보면 그리고 사실 경제 성장이 고도 성장이 되던 시대에 살았던 이 어르신들이 지금 청년들이 참 저성장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살아가고 이 시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니어 밥상 토크 오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회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이고도 그 다음에 솔직한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대구의 당장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대구에 시작된 현실을 이 문제 오늘 대구시장의 출마를 또 그 선언을 하셨는 홍문학 전 의원님과 그 다음에 초고령화 사회에 어찌할 것인가 저자이신 김창규 박사님 그 다음에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학생 자치회장을 하고 계신 우이삼 회장님 모시면서 박한우 교수 채널에서 처음으로 밥상 토크 시도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